브루마블, 모두의 마블 등 주사위를 굴려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 게임.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다양한 설정과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부동산 거래 게임의 원조로 알려진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모노폴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노폴리의 뿌리가 되는 보드게임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이 보드게임은 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미국의 개혁가 헨리 조지의 단일 토지세를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보드게임 중 하나인 모노폴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866년 5월 9일) 미국 일리노이주 머콤에 살던 제임스 매기와 메리 제인 리치 부부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리지 매기. 훗날 유명 보드게임 모노폴리의 전신이 되는 게임을 개발한 인물입니다. 리지 매기가 어떠한 배경에서 자랐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리지 매기의 아버지 제임스는 머콤 저널이라는 신문의 발행인이었으며 공화당 소속의 노예제도 폐지론자였습니다. 그래서 1850년대 후반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에이브러햄 링컨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스티븐 더글라스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정치 토론을 했을 때 제임스는 링컨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임스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개혁가 헨리 조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 사유제가 노예제도 못지않은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었는데 그의 사상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조지주의 혹은 지공주의라 불리는 경제 철학이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적이 있는 토지 공개념의 뿌리가 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간혹 지공주의를 공산주의와 혼돈하여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차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토지에 사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압수할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첫째, 부당하기 때문이며 둘째,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토지라고 부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토지를 사고, 팔고, 남겨두고 고안하게 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알맹이를 가져간다면 안전하게 껍데기만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만 몰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공주의는 자본과 토지의 사유제와 자원 배분의 결정 주체가 시장임을 인정합니다. 단, 토지로 인한 이윤은 공유해야 한다는 토지 가치 공유제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국유화하는 것이며 자원 배분의 결정 주체 역시 국가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공주의, 조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조지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882년 조지스트였던 제임스는 일리노이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하며 이 책을 통해서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 특히 백만장자의 악랄함과 무지함을 비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임스의 딸 리지 역시 아버지의 가치관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조지스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리지는 특별히 정치 활동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1880년대 초 리지는 당시 여성들이 선호했던 직업인 속기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10년 동안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한편 그녀는 창의력이 풍부하고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단편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극장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기계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892년 26살의 리지는 종이가 롤러를 더 쉽게 통과하도록 발전시킨 타자기를 발명하여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리지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헨리 조지는 그의 책 진보와 빈곤을 통해 1%의 인구가 99%의 토지를 쥐고 있기 때문에 1%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분을 세금으로 매기면 국가의 운영은 물론 99%에게 복지를 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단일 토지세를 주장했습니다. 리지는 이러한 단일 토지세를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한 아이디어를 고민하던 중 토지와 자본에 관한 보드게임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인들이 이 보드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불공정함을 느끼게 되어 단일 토지세가 옳다는 것을 깨닫길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1902년 리지는 보드게임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사각형의 판 위에 가장자리를 따라 총 40개의 칸을 그렸습니다. 그중 22칸은 토지를, 각병 가운데 부분에는 철도를 배치했으며 필수품, 사치, 프랜차이즈, 공공공원, 감옥 등 자본이 오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로 칸을 구성했습니다. 플레이어는 각각 기초자금을 받은 뒤 게임을 시작하며 턴 방식으로 주사위를 굴려 해당 칸의 지시에 따라야 했는데 소유자가 있는 토지 칸에 걸리는 경우 소유자에게 렌트비를 지불하여 가장 많은 자본을 얻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903년 3월 23일
리지는 최초의 랜드로드 게임을 완성하게 되고 1904년에 랜드로드 게임에 대한 특허를 얻게 됩니다. 리지는 랜드로드 게임에 단일 토지세에 대한 교육적인 요소를 더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의 규칙을 만들어 랜드로드 게임을 발전시켰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최초의 게임과 마찬가지로 자본을 독점하여 최고 승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버전에는 플레이어가 토지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토지의 임대료는 공공재무부에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본인의 토지에 집을 짓는 등 개발이 가능하며 집에 대한 임대료는 소유자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공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입니다. 그렇게 토지 임대료로 인해 모인 공공재무부의 현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리지는 사람들이 독점 게임과 반독점 게임을 모두 해보면 독점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906년 리지는 뉴욕에 있던 이코노믹 게임 컴퍼니라는 회사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랜드로드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적이고 복잡한 규칙 때문인지 대중적인 인기는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 퀘이커 공동체나 미국 서부 대학의 캠퍼스를 중심으로 플레이되었으며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와튼스쿨 교수 스콧 니어링은 랜드로드 게임을 자신의 강의에 사용하여 독과점의 폐해를 예시하는 데 활용했다고 합니다. 한편 리지의 랜드로드 게임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로 인해 랜드로드 게임의 다른 버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920년에 만들어진 보드게임판에는 처음으로 모노폴리라는 단어가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랜드로드 게임은 모노폴리, 파이낸시 등의 다양한 이름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1924년 9월 23일 리지는 그녀가 만든 랜드로드 게임의 특허 기간이 끝이 나자 랜드로드 게임판을 심플하고 깔끔하게 디자인하여 다시 특허를 받았습니다. 1929년 10월 29일 뉴욕 증권시장이 폭락한 일명 검은 목요일로 인해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된 남성이 있었으니 바로 펜실베이니아주 저먼타운에 살던 찰스 데로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히터 판매 직원이었던 그는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32년 찰스 데로우는 아내와 함께 찰스 토드라는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자 찰스 토드는 모노폴리 게임을 꺼내오더니 데로우 부부에게 게임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찰스 토드는 애틀란틱 시티의 케이커 교도였는데 당시 케이커 공동체에서 만든 버전을 데로우 부부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판의 게임을 즐긴 데로우는 모노폴리 게임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심지어 토드에게 게임 설명서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데로우는 모노폴리 게임을 더 발전시켜 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이 게임을 잘 발전시킨다면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보드게임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기력한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데로우는 훗날 게임 개발 회사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나는 실업자였고 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아주 조잡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데로우는 아내와 아들의 도움을 받아 모노폴리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데로우 가족은 기존 사각형 판 대신 당시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둥근 식탁보에 모노폴리 게임을 손수 그려 핸드메이드 게임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 데로우는 모노폴리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얻었고 미국 북동부의 소매점에서 자신의 모노폴리 게임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1934년 봄 그는 그래픽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게임 내 여러 아이콘을 만들었으며 게임에 사용되는 카드 조각들을 매끄럽고 깔끔하게 디자인했고 글자도 굵게 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게임판도 다시 사각형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모노폴리 게임의 가능성을 느낀 데로우는 이미 인생 게임으로 큰 성공을 거둔 미국의 보드게임 전문회사 밀턴 브래들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노폴리 게임을 자신이 발명한 것이라 소개하며 판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밀턴 브래들리는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데로우는 이번엔 파커 브라더스의 모노폴리 게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파커 브라더스 역시 규칙이 너무 복잡하다, 플레이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승자에게 명확한 목표가 없어 보인다 등 52개의 디자인 오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비록 대형 보드게임 회사 두 곳으로부터 퇴짜를 맞았지만 데로우는 모노폴리의 가능성을 믿고 모험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쇄일을 하는 친구를 고용하여 모노폴리 5,000부를 대량 생산했고 파워 슈와츠라는 유명 장난감 가게에서 판매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파커 브라더스의 사장이던 로버트 바튼의 딸 셀리 바튼이 우연히도 이 모노폴리 게임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면 할수록 그 재미에 푹 빠진 셀리는 엄마에게 모노폴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려주게 되고, 이 이야기는 다시 로버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파커 브라더스는 다시 모노폴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데로우에게 게임의 규칙을 조금 더 간단하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데로우는 모노폴리 게임에 대한 로열티 계약을 맺고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파커 브라더스에게 넘기게 됩니다. 사실 데로우는 모노폴리가 자신의 발명품이라 소개하고 다녔기 때문에 파커 브라더스는 최초의 랜드로드 게임의 개발자 리지 매기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출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리지의 존재를 알게 된 파커 브라더스는 그녀가 개발하여 특허를 얻은 두 게임의 저작권을 $500에 완전히 구입하게 됩니다. 당시 1달러의 가치가 우리 돈으로 5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의 저작권을 구입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파커 브라더스는 리지 외에도 독점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법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서 모노폴리의 판매 독점권을 완전히 얻어냈습니다. 그렇게 1935년 11월 5일 파커 브라더스의 모노폴리가 정식으로 출시됩니다. 참고로 만화가 프랭클린 오스본 알렉산더가 모노폴리 디자인에 참여했는데, 흔히 모노폴리맨이라고 알려진 이 캐릭터를 만든 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출시된 파커 브라더스의 모노폴리는 완전 초대박이 났습니다. 출시 첫 해에 27만 8천 장, 그 다음 해에는 175만 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했던 겁니다. 덕분에 파커 브라더스와 로열티 계약을 했던 데로우는 세계 최초 보드게임으로 100만 장자가 된 인물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파커 브라더스는 모노폴리를 미국뿐 아니라 영국으로 보내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던 1939년 9월 1일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기간 동안 많은 연합군 병사들이 독일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은 비록 포로 수용소에 갇히긴 했지만 전투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약에 의해 자선단체를 통해서 구호물품이나 여가용품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모노폴리 게임이 함께 전해지면서 포로 수용소 안에서 연합군 병사들의 최고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합군에게 제공된 모노폴리 게임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국의 비밀부서 MI9는 게임머니 대신 실제 돈을 넣었으며 쉽게 적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실크로 만든 탈출 지도와 톱, 나침반, 콤파스와 같은 도구들을 모노폴리 게임 안에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 실제로 특수 모노폴리 게임을 통해 포로 수용소를 탈출한 사람의 수가 최대 3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2만 명은 특수 모노폴리 게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치 독일군은 특수 모노폴리의 존재를 끝까지 몰랐으며 1980년대 후반 영국이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모노폴리 탈출 작전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리지는 파커 브라더스의 저작권을 판매할 때만 해도 마침내 이 게임이 대중에게 도달하여 자신이 교육하고자 했던 토지 독점 문제가 널리 알려질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커 브라더스는 게임을 더욱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상대방을 파산시키는 것이 목적인 게임으로 방향성을 변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936년 리지는 워싱턴 포스트와 워싱턴 이브닝 스타에 실린 인터뷰에서 모노폴리를 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처음 랜드로드 게임이 기획된 의도인 단일 토지세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1948년 그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는 랜드로드 게임의 최초 개발자라는 게 언급조차 안 될 정도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던 1973년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의 경제학 교수였던 랄프 안스팍은 안티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 역시 독점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또한 독점 금지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기본 게임 방식은 모노폴리와 거의 같았지만 플레이어가 독점자와 경쟁자 중 택일하여 게임을 시작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토지는 색깔로 구분된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독점자는 같은 색의 구역 모두를 독점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이렇게 독점한 경우 2배의 요금을 받는다는 규칙을 따르며, 반면 경쟁자는 어느 곳이든 토지를 구입하면 독점하지 않아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안티 모노폴리의 출시 사실을 알게 된 파커 브라더스는 모노폴리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안스팍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안스팍은 파커 브라더스와의 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잊혀졌던 모노폴리의 기원을 찾게 되었고, 덕분에 리지 매기의 업적이 다시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안스팍과 파커 브라더스와의 상표권 소송은 10년간 지속되었는데 결국 합의에 도달하면서 지금까지도 안티 모노폴리는 별도의 보드게임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모노폴리는 9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양한 테마의 제품으로 계속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1975년에는 모노폴리 출시 40주년 기념 디렉스 에디션이 출시되었는데, 테마는 과거 애틀란틱 시티의 퀘이커 공동체에서 사용하던 버전이 사용되었으며
게임 건물을 목재로 만들고 목재 케이스에 담겨 판매된 것이 특징입니다. 1985년에 출시된 모노폴리 50주년 기념 에디션에는 12개의 말이 금박으로 코팅된 것이 특징입니다. 1995년에 출시된 모노폴리 60주년 기념 에디션에는 리치 엉클 페니백이라고도 불리는 모노폴리맨을 포함한 말들이 골동품 같은 느낌의 청동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을 기념하며 센테니얼 올림픽 게임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여기서 센테니얼이란 단어는 100주년을 의미했는데, 그래서 부동산 카드 중에 1896년 아테네 올림픽과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7년 영화 배트맨4 배트맨과 로빈의 개봉에 맞춰 배트맨과 로빈 소장판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슈퍼히어로와 모노폴리의 협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99년에는 포켓몬 에디션이 출시되는데, 포켓몬을 모두 잡는 게 목적인 것처럼 포켓몬이 부동산 대신 설정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우주를 테마로 만들어진 모노폴리 아스트로노미가 출시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엘비스 프레슬리 25주년 기념 소장판과 반지의 제왕 3부작 에디션이 각각 출시되었으며, 2004년에는 포드 머스탱 40주년 기념 소장판이, 2006년에는 영화 007을 배경으로 한 007 소장판과 캐리비안 해적 소장판이 출시되었습니다. 한편 2006년에는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모노폴리 게임 내에서도 현금 대신 카드로 거래하는 전자뱅킹 에디션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헬로키티 소장판과 존 웨인 소장판, 그리고 공룡 에디션이 출시되었으며, 2015년에는 모노폴리 80주년 기념 에디션이 출시되었는데, 당시 CNN은 모노폴리가 2억 7,500만 장 이상 판매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모노폴리 마블 어벤져스가 출시되었으며, 2016년에는 거래가 현금 없이 카드로 이뤄질 뿐 아니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 현실 세계를 잘 구현한 얼티메이트 뱅킹 에디션이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스타워즈, 2017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소장판, 2018년 디즈니 프린세스 에디션이 출시되었습니다. 특별히 2019년에는 많은 테마 제품들이 만들어졌는데, 미드 프렌즈를 테마로 한 프렌즈 에디션과 겨울왕국 2 에디션, 왕자의 게임 에디션, 블랙팬서 에디션, 토이스토리 에디션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노폴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모노폴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